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를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한국 정치사에 큰 획을 남겼던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어제 오전 타계했습니다. 정치권의 애도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97년에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가 있었죠. 그때 고인께서 함께 동행을 해주셨고 우리나라 하나의 그 정치에 큰 족적을 남기신 큰 어른이시죠.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와 또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렇게 선진국 반열로 토대를 세우신 그 업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저희들이 한국을 탈퇴하는 그런 큰 계기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정치사에서의 삼김 시대에 막을 내렸다라는 평가가 많은 언론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 삼김 시대를 언제부터라고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뭐 마감이 된 것은 뭐 지금 JP의 별세로서 마감이 된 것은 이제 분명해진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삼김 시대를 언제부터 봐야 되는지 이게 이제 60년대 말부터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1박 2김 시대였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렇지만 항상 JP는 잠재적인 경쟁분이었던 것이고 그게 이제 80년 이제 서울의 봄의 상황에서 세 분이 본격적으로 경쟁해야 되는 상황인데 12.12 쿠데타가 발생하고 그것이 87년 대선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삼김 시대가 열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삼김 시대가 갖는 이것은 배타적인 어떤 패권적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세 명의 어떤 인물 중심으로 정당 구조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산업화 시대의 세력과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경쟁 구도였다. 이 세 가지가 삼김 시대를 특징하는 어떤 중요한 모습들인데 이 부분이 아마 JP 이번에 어떤 돌아가시는 걸로 해서 실질적으로 마감이 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새로운 장이 또 열리는 그 순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대한민국 현대사는 이제 크게 두 가지 패러다임이 충돌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산업화 패러다임과 민주화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산업화 패러다임이라는 거는 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포함해서 지금 이제 김종필 전 총리가 이제 중심이 돼서 경제 발전을 일으켰었던 과정이었었고요. 민주화 과정은 뭐 김영삼,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었던데요. 김종필 전 총리는 독특해요. 그러니까 산업화 과정에서 아주 굉장히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화 과정 속에서도 실은 영역이 좀 있었습니다. 80년도 신군부 세력에 의해서 부정축적자로 몰렸지만은 87년도 신민주공화당을 만들어서 삼김 시대를 열었고 그리고 뭐 조금 전에 추미애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은 97년도에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DJP 연대를 만들고 그럼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분명한 역할을 했다라는 이제 평가가 우리가 이제 지배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어떤 형태든 간에 5.16 쿠데타는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한 정치인으로서 남긴 족적을 가지고 평가해 본다면 크게 세 가지가 JP 정치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신념의 정치예요. 정치라는 건 신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산업화라고 하는 이러한 독특한 그리고 더 확실한 그런 신념, JP와 맞먹는 YSD자가 민주화했다면 두 번째는 저는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는데요. 한국 정치는 지금 이제 극단의 정치로 치닫고 있는데 JP 정치의 핵심은 바로 타협과 조정의 정치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2004년도 당시 총선에서 자민련이 이제 완패를 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정말 정계 은퇴를 하면서 국민이 두렵고 국민이 무섭다. 그러니까 책임 정치를 몸소 보여줬다. 그러니까 신념과 타협과 책임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JP가 뭐 10선은 안 됐지만 9선 의원을 하면서 보여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마디로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뭐 어떤 인물이나 공과 사가 과가 있을 게 마련인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공과 과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공도 꽤 많고요. 뭐 우리 과죠, 과. 네.
그러니까 가장 큰 관은 아무래도 쿠데타의 주역 중에 한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국민이 위임한 그런 권력이 아닌 정권을 탄생시키는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사실 뭐 어떻게 해도 씻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문제점이 있는 거죠. 또 하나가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상김들이 갖는 어떤 특징인데 부정적 특징들이 있어요.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패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거를 장기간 어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것. 뭐 그거는 상김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모두 다 적용이 되는 거죠.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어두운 부분, 좀 부정적인 부분이라고 우리가 지적할 수 있다 그러면 긍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JP 같은 경우는 상당한 의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안 된다, 못 됐다, 뭐 많은 분들의 얘기가 있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각주의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욕심이 사실상 없었을 수 있다. 그래서 총리가 자신이 갈 수 있는 마지막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의회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DJP 같은 경우는 대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연정 같은 것들을 하는 그런 유연성, 그러니까 실질적인 의회 정치를 구현했던 그런 어떤 모습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향후에 어떤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정치인들이 좀 배워야 되는 그런 어떤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이제 공과 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훈장 추서를 놓고 논란이 또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또 생각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제 쿠데타의 주요 권력을 찬탈했었던 사람에게 어떻게 훈장을 수여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훈장 수여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함께 고려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국민 통합을 위한 하나의 그런 그 측면에서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도 있겠었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를 접목시키면서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루었었고 그 이후에 뭐 대한민국 의원으로서 구선의원까지 한 분들이 그렇게 흔치 않지 않습니까?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구선이었었고요. 네. 그리고 김종필 전 총리가 이제 구선이었었는데 이런 그 의회주의자였었다는 것에 대한 평가들 더 나가서 저는 이제 그 산업화 과정 속에서 준 공로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상징성, 그러니까 통합성과 상징성이라는 것을 같이 감안한다면 이것을 꼭 쿠데타의 주역이니까 줄 수 없다라는 것보다는 뭐 정부가 이제 그런 아주 종합적 판단을 해서 수여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그 용기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은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한 인물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과가 있기 때문에 과를 이제 강조하시는 분들한테는 훈장 수여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여겨지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미 결정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결정한 데에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JP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사의 한 부분이고 1인입니다. 프레임 구성자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분에 대한 어떤 훈장 추서 같은 경우는 통합 차원에서 하는 그런 목적이 취지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이제 훈장을 추서를 받고 또 그런 부분에서 명함이 우리가 이해가 되고 또 잘못된 것을 뒤따라하지 않고 잘된 것을 좀 답습하려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이어진다 그러면 그럴 때 이제 훈장의 어떤 가치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참패 후 야권은 수습 방안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내 혼란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지요. 관련 영상 보시고 국회 이슈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야권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발언이 나왔는데 여기에까지도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혼연일체된 마음으로 더 이상 어떤 갈등도 내포하지 않는 그런 쇄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당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면서
특히 초재선 위원의 목소리를 중시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당선됐습니다. 안철수 바람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를 욕하고 바른미래당을 비판합니다. 저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지 차마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먼저 자유한국당 상황부터 짚어보죠. 김성태 당대표 대행은 한국당 의총 이후 친박의 망령이 부활했다라고 표현을 했고 친박 측에서는 적반하장이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국파의 개파 싸움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정리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네. 선거에서 패배를 했으면은 뭔가 이렇게 추스리고 반성하고 문제점이 뭔지를 이제 파악해내고 이게 수순인 것 같은데 시작부터가 이런 개파 갈등, 개파 분쟁이 이제 터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쇄신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쇄신할 동력과 구심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친박은 기본적으로 방어적으로 이제는 뭐 이 생명을 정치적 생명을 담보해야 되는데 담보할 방법이 친박이라는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런 어떤 이 개파에 몸을 담고 비박들의 공격에 대항해야 되는 그런 장면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비박 같은 경우는 당을 쇄신하고 새로운 당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인적 정산 없이는 또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친박을 희생양 삼아서 면죄부를 얻어가려는 그런 갈등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책임을 지우고 본인들은 자신의 개파는 면죄부를 얻어서 차기 총선에서 승리할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구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 않죠. 이게 계속해서 흘러가고 그 끝은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끝은 총선 때에는 어떤 형태로든 끝날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일단 뭐 지금 선거 이후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대원칙은 질서 있는 광폭의 쇄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질서 있는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상태에서 지금 친박이 요구하는 김성태 원내대표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물러나라고 했을 때 과연 질서 있는 쇄신안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냐. 엄밀하게 따지면은 자유한국당의 참패 같은 경우는 큰 틀 속에서 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더불어서 같이 맥을 같이 한다고 한다면 네. 저는 친박이 당당하게 용기 있게 자신들이 과연 비박이나 김성태 권한대행에다 비난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지난 2007년도 당시 열린우리당의 이제 후신이었던 대통합민주신당이 그 이명박 후보에게 531만 표 정동영 후보가 아주 참패를 했어요. 그때 제일 먼저 나온 반응이 뭐였었냐면 그때 안희정 전 지사가 친노 패족선언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책임을 질 때 친노 책임이 크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 과정을 보면서 친박 패족 선언을 한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불구하고 친박이라는 사람들은 아무 것이 없는 양 빠져 있다가 선거 끝나고 나서 지도부를 공격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해서 한참 잘못된 거다. 지금 친박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유구무원이다. 그래서 질서 있는 나름대로의 쇄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 좋든 싫든 간에 여하튼 현 지도 체제를 대행하는 쪽에다가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나서 광폭의 쇄신이라는 거는 이제 뭐 결국은 혁신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혁신 비대위 속에서 그 위원장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무엇을 쇄신할 것이냐는 거는 대폭적으로 그쪽으로 넘길 수밖에 없다. 네. 그런데 시작부터 이런 식으로 흔들어대기 시작을 하고 개파의 싸움으로 변질될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면 이것은 저는 친박이 그동안 그 잘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는 것이 없이 또다시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지위를 확보해서 뭔가 정책 이득을 얻기 위해했다라는 그런 것 쪽밖에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보면 이 질서 있는 광폭의 쇄신을 하기 위한 첫 단추라는 것은 이제 곧 뭐 이제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준비위원회에게 전권을 주고 거기서 의미 있는 나름대로의 그러한 그 결과를 도출하고 중요한 것은 비상대책위가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네. 기존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무조건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하는 게 우선인 것이지 현재 지금 있는 지도부를 흔드는 것이 우선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깊이 반성을 좀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두 분 모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어떻게 보면 이제 개파 청산의 문제는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와중에 박성중 의원의 메모가, 핸드폰의 메모가 사진에 찍혔어요.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죠. 당연히 핸드폰은 찍힐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혹시 일부러 보여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메모의 파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개파 분열이 이미 이제 있고 그것이 어떻게 터지느냐의 상황에 있었는데 그거를 실제로 터트린 그 효과를 보이는 것이 이 메모였던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도적으로 좀 이게 나간 거 아니냐. 뭐 결국에는 어떻게 하든 쇄신을 하려고 그러면 인적 청산부터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마지막 막말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적 청산을 못 하는데 그 기준선이 의총에서 3분의 2 기준이다. 이것도 하나 못하고 내가 나온 것이 가장 아쉽다. 여기서 지금 이제 개파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오히려 김성태 대행에게는 불리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시각으로 보는 것이 예. 개파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책임의 소재를 친박에게 분명히 넘겨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친박을 타겟팅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것이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하든 이제 규명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김성태 의원 이제 대행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지고 이것이 오히려 친박의 어떤 공격의 빌미가 되니까 박성주 의원을 결국엔 윤리위원회로 이제 회부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지만, 결국에 저는 이 얘기가 뭐 회부를 시키든 안 시키든 이것은 깔려있는 본질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든 이 내용대로 서로는 서로를 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뭐 목을 친다는 표현은 너무 과하지만 어쨌든 2020년에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전대를 누가 가져가느냐, 즉 지도부를 누가 가져가느냐가 자신들의 어떤 정책 생명을 담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특히나 이제 왜 지도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박이 주도권을 못 쥐느냐. 이 문제는 친박이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주도권을 비박이 이제 집행부이긴 하지만, 지도부이긴 하지만 흔들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정도 힘의 균형 상태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양측의 어떤 주도권을 서로가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동을 하고 있다고 봐요. 예. 일단 이제 뭐 선거 참패가 나오면 보통 그 정당들이 취하는 행동의 방향성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종의 이제 각자 도생을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정당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비대위에서 혁신을 해서 가져가는, 이것이 아주 굉장히 기존적인 고전적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박성준 메모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얘기한 첫 번째 각자의 도상 속에서 자유한국당은 그대로 놔두고 일종의 그 어떠한 그룹이 주도권을 가져가냐는 그 싸움 속에서 나온 거라고 저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거보다는 이제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소통합 방식이 있고 대통합 방식이 있습니다. 네. 이 소통합 방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유한국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 전체의 문제라고 한다면 바른미래당도 참패해서 결코 뭐 엄청난 그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의 일부가 같이 결합을 해서 가져가는 이런 소통합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마지막 대통합이라는 거는 완전하게 다 해체를 시켜버리는 거죠. 바른미래당 해체시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유한국당 해체시켜서 어떤 한 인물이든 세력이든 구심점이 돼서 다 해쳐 모이는 거예요. 네. 이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랑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길을 가라. 그러니까 친박은 친박대로 가라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바른미래당 속에서의 뭐 호남 출신의 의원분들은 뭐 민평당으로 가든지, 여하튼 간에 이러한 빅테트 속에서 다 모일 수 있는 그러한 방식, 이 세 가지 각자 도생, 소통합, 대통합 중에서 지금 지나치게 자유한국당은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그쪽에서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은 기존의 정당 체제를 대충 뭐 해서 가건물 짓고 새롭게 포장하고 그래서 하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박성중 메모에 대해서 윤리위로 제소한다, 제소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지만 왜 이 문제가 되냐면 결국은 당권 경쟁에서 당권을 잡은 세력이 비박이 결국은 과거에 마찬가지로 친박을 도려내고 그리고 자신들이 모든 것을 장악해서 2020년 총선으로 가게
하겠다는 그러한 선언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친박에서의 당연히 공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네. 저는 이것은 지난 6.13 지방선거의 결과에 대한 자유한국당이 그 원인과 앞으로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고찰에서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이것은 결코 어느 주도 세력도 이거를 끌고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것이고 그리고 말은 뭐냐면 그 비상대책위를 비박이 모두 장악하겠다라는 선언으로 들리니까 이제 반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형태든 간에 비상대책위는 내년 2020년, 내후년이죠. 2020년 총선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지도체제가 들어오더라도 그 지도체제는 내년 상반기까지만 지도체제로서 당 수습하는 임무를 맡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 이후에 잘했으면 재신을 받아주고 가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2020년 총선권이 다음 지도부가 갖고 있는다고 생각하면 저렇게 친박과 비박은 결국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하게 윤리제소가 아니라 비대위 역할이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메모로 촉발된 이제 이 개파 간 갈등이라는 게 본질은 서로 가라는 거거든요. 서로 나가라. 왜냐하면 요번에 이제 우리가 지방선거의 내용을 보면 보수는 결국에는 인물이 아니라 정당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시장 후보의 어떤 이제 선거 과정에서도 사실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이제 약진할 거라고 봤지만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가 더 많은 표를 받았어요. 이거는 정당 투표의 어떤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걸 확인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이런 표현을 좀 그렇죠. 이제 뭐 굉장히 약해지는 이 자유한국당이라고 얘기해도 네. 그 당을 누가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비박이건 친박이건 양보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서로 나가라는 것을 어떤 종용하기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개파 분쟁이 계속 심화가 될 것이고 이것은 아마 어떤 계기가 뭐 새로운 어떤 계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대위가 구성된다고 해도 그때까지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이제 비대위 얘기를 잠시 하면 임명진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가 사실 정권을 다 바꿔왔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가 역사상 많은 경우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시기에 했던 건데 그때 당시에 이제 문재인 당시 대표가 정권을 줬고 그렇지만 이제 김종인 위원장 자체가 사실은 상당한 통제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사가 지금 여기서 찾기가 쉬우냐. 그러니까 박관용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섭외를 하니까 뭐 내가 하는 게 어떻게 이 상황이 맞을 수 있겠느냐. 안에서 해결하라. 얘기하지만 안에서는 서로 뭐 그 권한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비대위가 많은 걸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저는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뭐 두 분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서 저는 이제 공감되는 부분이 하나가 이제 인물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 삼김 얘기가 아까 전에 저희가 삼김에 막이 내렸다라고는 했지만 이 삼김이라는 인물을 따라가는 많은 어떻게 보면 추종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재건을 하거나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될 수 있었는데 현재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걸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 뭐 삼김 정치가 역사적 종말을 고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삼김이라는 거목이 성장되는 과정을 보면은요. 똑같은 위기를 야당이 맞았고 거기서 김영삼, 김대중이라는 두 거목이 탄생한 겁니다. 1967년도 7대 총선 때요. 당시에 아주 공화당이 뭐 삼성 계열을 뭐 염두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엄청난 뭐 그 당시에 부정 선거라고 칭할 만큼 아주 강력한 그 위세를 가지고 선거에 임해서 당시 67년도에 만들어진 신민당이라고 하는 그 정당이 45석밖에 못 얻었어요. 그래서 뭐 완전히 초토화됐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때 모두 다 절망을 하고 있을 때 70년에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이 바로 김영삼 의원이었던 겁니다. 김영삼 의원이 당시 나이가 42세였었어요. 71년도 대통령 선거 때 내가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 당시에 당 지도부는 뭐 굉장히 원로 정치인들이 많았었죠. 뭐 유진산, 유진호서부터 뭐 굉장히 많았지만 그래서 오죽하면 저렇게 40대가 전면에 나선다 그러니까 젖빌이 난다서 구상유치라고 했지만 그 당시 42세의 김영삼, 44세의 김대중 이 두 거목들이
결국은 자신이 결국 당을 끌고 가겠다라고 전면에 나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왜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바른미래당에 젊은 의원들이 왜 없겠어요? 자기가 이거를 풀어나겠다고 하는 것을 가져가야지 자꾸만 외부의 힘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바꿔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당당하게 내가 이 당을 한번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도전 정신과 더불어서 이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면목을 보여줘야지 않으면 저는 뭐 비대위 아니라 비대위 할아버지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외면된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뿐만 아니라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패기와 그리고 더 나가서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정치적 철학 이것을 결합시킬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길게 호흡을 하면서 가야지 당장 무슨 뭐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이제 방향성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패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번 비대위 구성을 통해서 새롭게 당이 거듭나고 그 안 속에서도 이 젊은 패기 있는 정치인들이 전면에 나서서 도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뭐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로가 들어서서 어떤 분이 올지 모르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오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어떻게 정리하기가 지금 가장 초미의 관심은 일단 첫 단계는 인적 쇄신이거든요. 그걸 단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적 쇄신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비전과 정책 기조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이제 국민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첫 단계인 인적 쇄신부터가 사실상 원로들이 와서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대라든가 뭐 더 나가서는 뭐 마크롱도 30대 아닙니까? 더 젊은 분들이 와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 생명을 여기에 걸고 쇄신을 한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정권을 부여받아서 한다 그러면 저는 뭐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정도의 어떤 욕심가를 가진 어떤 뭐 젊은 정치인이 지금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또 한 가지는 이 자유한국당 모든 의원들이 그 전권을 자기의 생사 여탈권마저들 포함한 그 모든 전권을 그 위원장에게 줄 것이냐 이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얘기를 계속해서 하지만 인적 청산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뭐 서청원 대표는 탈당하면서 또 다른 뭐 한국당 재건 비상행동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 또 김성태 대행도 정계 은퇴 또는 탈당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죠. 과연 이렇게 해서 인적 청산이 되겠습니까? 인재청산이 가져가려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비상대책위원장의 모든 그런 권한을 실은 소속 의원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친박 비박한테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이것을 무조건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인적 쇄신에 대한 문제를 했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쇄신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 것이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 속에서 하지 않고 이것이 자기적이고 어떤 때는 정치공학적으로 쇄신한다고 한다면 또다시 그런 이제 분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유한국당이라는 이 좁은 틀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보수 전체라고 하는 그런 큰 틀 속에서 어떻게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뭐 보수 통합을 통해서 가져갈 것이냐 이렇게 큰 틀 속에서 보지 않으면은 저는 이거를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또다시 이거는 뭐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살기 위해서라도 완전히 죽을 각오로 가져야 된다. 사직상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지금처럼 뭐 친박이다 비박이다 이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누구는 나가라 누구는 은퇴하라 이런 식의 그런 공방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자유한국당을 죽이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차분하게 조용히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성찰하고 더 나아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질서 있는 이런 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도록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뭐 이건 백약이 무효다. 또다시 무슨 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친이 친박이라고 또는 친박 비박이라고 하는 이런 것 속에서 전개될 수밖에 없는 이것은 결국 뭐 국민들로 봐서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냥 각인시켜 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서청원 의원의 탈당은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인적 쇄신에 약간의 물꼬를 트는 그런 역할을
하려는 그런 의도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명분을 줄 수 있거든요. 이게 친박의 어떤 다른 핵심 인사들도 서청원 뭐 예컨대 일종의 어떤 좌장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탈당을 한다는 것은 그분들도 이제 나가게 되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상징적 인물이 나가게 되면 김성태 대행 중심으로 뭔가 인적 쇄신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이제 마련되는 그런 계기를 이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때 이제 이제 탈당의 변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변을 보면 상당히 실망스러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비박과 친박이 다퉈서 당이 망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갈등을 조장하고 친박의 중심은 서청원 의원 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개파 갈등의 시작점은 본인인데 제3자적인 언급을 하는 것이 책임이 정치에 어떤 부합하는 것인가. 그리고 탈당의 시점도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당을 그렇게 위하고 이렇게 당의 어떤 선거 승리를 원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선거 이후가 아니라 이전에 본인이 탈당을 했다 그러면 훨씬 더 당에게는 도움이 많이 됐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어찌됐건 인적 쇄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어떤 쇄신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갈등의 소지로 남아 있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유해 전 최고라든가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사퇴를 하라 그러고 뭐 불출마 선언하라 그러는 건데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당 내에서는 얘기하기가 좀 저는 마땅치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책임을 다 씌우는 거거든요. 네. 책임이 지고 나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책임에서 면제를 받는 본인은 거기에 없었던 듯이 그런 행위는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당원으로서의 그런 어떤 행위는 저는 이 마땅한 행위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일단 자유한국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또 비대위원이 구성이 되고 비대위원장이 또 인선이 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바른미래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랫동안 이제 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야기를 좀 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 이 침묵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이야기를 좀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영준 교수께서 네네.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죠. 일단은 뭐 선거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하나의 그 정치인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뭐 안철수 전 후보는 뭐 서울시장 선거에서 뭐 예상 밖으로 19.5% 또 3위를 했어요. 근데 하나 이제 흥미로운 이제 데이터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방송 3사가 출구 조사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출구 조사라는 거는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그러한 그 조사 방법인데 2017년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방송 3사 출구 조사를 했어요. 그 당시에 유권자 이념 지형이 진보가 27.7% 그리고 다음에 중도가 38.4%고 보수가 37.1%라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유권자의 이념 지형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중도가 38.4%였던 중도가 39.8%로 1.5%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가 두터워졌고 진보는 겨우 1.2% 높아졌고 보수는 2.2%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말이죠. 그러면 중도가 이렇게 두터워졌는데 왜 중도 개혁을 표방한 바른미래당은 이렇게 처참하게 몰락을 했을까라는 것이 이제 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에서는 중도를 표방하면은 굉장히 나름대로 듣기에는 아주 굉장히 뭐 신선하고 어떤 때는 그러한 그 통합적 모습을 좀 보이지만 네. 결국은 진보냐 보수냐라고 하는 그 속에서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무슨 합리적 진보라든지 개혁적 보수라니 이런 추상적 담론을 가지고 정치를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추구하는 그런 핵심적인 가치가 구현될 수 있는 정책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 바른미래당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꼭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법안은 뭐냐. 이것을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뭐 계속해서 쉽게 표현하면 슬로건 정치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는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뭐 유승민 전 공동대표라든지 또는 뭐 안철수 전 후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뭐 이걸 가지고 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느냐라고 계속해서 압박하는 것도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모든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의 자산이라고 봐도 돼요. 이런 과정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물론 그 이후에 그러시로 따지면 뭐 김대중 대통령은 대권 사수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얻는 그러한 반성과 성찰과 더 나름대로 미래지향의 행보가 있는다는 걸 전제로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인물 중심의 정치로 가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그냥 중도라고 하는 어설픈 가치로 가는 것은 결국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진보로 갈 것인지 보수로 갈 것인지를 정확하게 자신의 그런 그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게 무슨 뭐 유승민 전 공동대표가 무엇을 얘기해야 되고 안철수 뭐 전 그 후보가 뭐 그거는 인물 중심의 정당으로 가라는 얘기랑 똑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저는 연연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예, 뭐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뭐 선택의 기로에 있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이제 정계 은퇴를 종용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견됐던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안철수 전 대표가 추구했던 새 정치라는 것이 무엇이냐. 항상 그게 궁금했고 그것이 이제 많은 분들이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대선에서 진 후보가 곧바로 이어서 다시 당대표로 나가고 당대표에서 다시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고 이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그런 행위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그렇다 그러면 국민의 어떤 신뢰, 믿음 자체가 이제 굉장히 약화된 그런 상황이고 당 내부에서도 이제 은퇴 요구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대선에서 졌을 때 이미 일종의 고난의 길을 갔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이 결함이라든가 문제를 더 이제 각인하고 더 학습하고 배우고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모자랐던 부분이 어디 있었는지를 좀 배우는. 그러니까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강진에 가서 1년 넘게 집거를 하잖아요. 그런 어떤 고난의 기간들을 좀 가졌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다른 어떤 시각과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 뭐 연속해서 3번의 선거들을 계속 이어져 나가고 본인은 어디서든 책임을 지려는 모습이 안 나타난다 그러면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본업으로 이제 회귀해라, 복귀해라 뭐 그런 목소리도 있지만 본인이 정치를 계속해서 하고 싶다면 진심으로 고난의 행군을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간을 국민들이 나오라고 그럴 때까지 계속해서 있어야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취재를 하다 보면 내가 정치를 딱 안 하겠다 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번 선거 결과를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면 몇 가지 정치적 함의가 발견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국민들이 중도 정치에서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냉정하게 한번 보시죠. 중도가 이렇게 두터움에도 불구하고 중도 개혁 정당을 표방한 바른미래당이 완패했다는 거는 뭐냐면 이 중도라는 사람들도 어떤 때는 진보로 갔다 어떤 때는 보수로 가는 것이지 중도 그 자체가 이념적 지향성을 갖고 가지는 않는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두 번째는 정말 다당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다시 한번 바꾼다는 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지만 국민들의 그런 그 성향을 보면은 대통령제 속에서는 오히려 다당제보다는 양당제 구조 속에서 그게 익숙한 것이 아닌가가 나타난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지금 유승민 공동대표와 안철수 전 후보가 바른미래당을 만들면서 안보와 관련돼서는 일종의 공유하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면은 더 이상 안보 이슈는 그 중도든 보수든 그걸 표방하는 안보 이슈는 국민을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다. 오히려 진보가 지향하는 가치들, 평화라든지 분배라든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얘기하는 민족이라든지 균등이라든지 분권이라든지 이러한 가치가 훨씬 더 국민들, 특히 중도 보수층의 사람들조차도 보수가 갖고 있는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습니다. 성장, 효율, 체제, 경쟁 이런 거보다는
진보의 가치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뭐 이제 안보 이슈를 통해서 자신들이 어떠한 국민의 지지를 받겠다라고 하는 이런 식은 통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이 됐다고 한다면 차라리 저는 유승민 또 안철수 이 두 정치인이 현재 있는 이런 다당제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과감하게 보수 대통합에 참여를 해라. 그리고 거기서 YS가 1990년 3당 합당을 하면서 호랑이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로 들어간 거와 마찬가지로 보수 대통합 속에서 같이 뭉쳐서 거기서 치열한 경쟁을 해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거를 찾아가야지 이런 식으로 바깥에 나가서 뭐 어설픈 제3당 한 30석 갖고 있는 뭐 30석도 아니죠. 그 안에 뭐 친민주평화당 의원들을 뺀다고 한다면 그러한 정당의 규모를 가지고 뭐 미래를 바라본다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의 정치 실험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 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민심을 토대로 한 향후의 정치적 행보를 더 많이 성찰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바른미래당이 향후에 이제 보수 대통합의 길에서의 좀 활로를 찾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진보냐 중도냐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바른미래당이기 때문에 어떤 또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러니까 지금 바른미래당은 바른당하고 국민의당의 일부가 합쳐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가 사실은 뭔가 많이 꼬인 거죠.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합리적 보수로 이제 시작을 했던 것이고 국민의당은 중도 개혁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당이 머지를 하면서 합당이 되면서 이 이념조차도 같이 이렇게 융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생각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분들은 보수의 가치를 놓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중도라고 하는 가치와 예컨대 보수라는 가치를 화학적 결합을 시키는 그런 어떤 노력과 결과물이 만들어진 것이냐. 그러면 그런 건 없었거든요. 결국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탈당이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원내 정당이 이제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 속에서 국민의당의 일부와 합당을 함으로 해서 원내 정당을 유지했던 것이고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통해서 중도에서 보수로 외연을 확장시키려는 즉 다른 이해관계가 맞물리고 그런 맞물리는 관계 속에서 뭔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시키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그것이 뭐 결국엔 승리를 한다거나 뭐 상황이 좋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선거를 패배한다거나 문제가 발생되면 반드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바른당 출신의 의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국당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의도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사실 구심점 역할은 유승민 대표가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지자체 선거를 보면 유승민 대표가 중심이 되는 TK 지역에서 성과가 거의 없었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 당에서 계속 머물러서는 자신들의 어떤 정책 생명도 담보받을 수 없다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유한국당의 어떤 개혁이라든가 쇄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뭐 예컨대 친박팔적이다 뭐 이런 분들이 나간다 그러면 명분만 제공이 된다 그러면 아마 이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도 저는 이 당이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저는 기본적으로 좀 생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양당 체제가 갖는 결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갖는 정책 스펙트럼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이 양당만으로 사실 이게 대변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다당제에 대한 어떤 효과 이런 기대들을 굉장히 했었던 건데 이 부분들을 한꺼번에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당이라는 것이. 인내심을 갖고 정강정책을 고르고 정책을 내세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도라는 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 즉 국민의 민심을 반영하는 정책으로 승부를 걷는 그런 민생정당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차별화를 내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반복이 되면서 국민들에게 기대치를 못 주는 그런 장면이지만 한순간에 그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다 보면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는 상당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지율 같은 경우 보면 6%에 가까운 그런 견고한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당보다도 견고한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장기간에 걸쳐서 자신들의 어떤 지지 세력을 규합하고 그것들이 견고하게 다져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당제를 하고자 했던 그 의지가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생명을 거기다 걷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국민에 대한 봉사고 자신들의 이 노력이고 희생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바른미래당 분들이 이 방송 보신다면
양당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수냐 신부냐에서 보수 쪽으로 가야 될까 아니면 제3의 길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까 고민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제 바른미래당 소속 비례대표 3명이 있습니다. 이 3명의 의원들이 탈당시켜달라, 제명시켜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출당시켜달라고. 즉 출당을 시켜주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무슨 말이냐? 탈당해라. 탈당하면 이제 의원직이 상실되게 되겠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달라 보입니다. 이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뭐 현재 우리 선거법에 의하면은 비례대표 의원은 당을 탈당하는 순간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지금 바른미래당에 소속된 3인방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상돈 의원을 포함해서요. 근데 저 중에 한 분은 민주평화당에 가서 또 활동을 하고 있다. 예.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러면서 자꾸만 탈당을 하려고 하는 자기의 정치적 소신이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그런 당당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자기는 당당하지 않으면서 바른미래당에다가 얘기를 하면서 왜 당신은 우리 탈당 안 시켜주냐 얘기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정치의 기본이 돼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설전이 막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정당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정당이라는 거는 우리 국민들은 마치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생각하지만 정당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아니에요. 임의단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주장과 주의가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모인 단체인데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마음에 맞지 않으면 당당하게 그걸 버리고 가야 되고 가는 것이 이제 정상이면 자연스럽게 그 버린 지역은 국민의당에 통해서 비례대표의 예수 명단이 있기 때문에 다시 계승을 하면 되는 거라는 거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저런 식으로 해서 양비론적인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저는 바른미래당의 비례대표 지금 그 3인방은 자기가 스스로 거취를 정확하게 정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소속은 바른미래당으로 해놓고 나서 저쪽 민주평화당 가서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행동은 저쪽에 서서 가면서 계속해서 자기 요구만 관철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저는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국민들에게 설득하기가 어려운 정치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전 좀 생각이 좀 다른데요. 예컨대 이제 국민의당이 그대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뭐 말씀하신 대로 탈당을 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선택을 가면 된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국민의당 자체가 이제 다른 당으로 이제 올라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분당이 이루어지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주어져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국민은 국민의당 후보로 이 3명을 비례대표로 뽑아준 것이지 다른 당의 후보로 뽑아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미 이제 국민의당으로 해서 이제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정당이 이들을 구속하는 것은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사적 기관입니다. 네. 그런데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에요. 헌법기관, 사적기관이 규속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국회의원 스스로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는 거고 또 이것을 계속 방치한다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당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비례대표를 종속시키고 사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온전히 그냥 당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뭐 나를 출당시켜달라. 뭐 그렇다 그러면 문제가 있겠지만 당이 상황에서 변동이 지금 이런 발생한 상황에서는 그 당적에 대한 부분은 국회의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받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근데 그 당대당 통합이 된 거기 때문에 국민의당이라는 그 당의 본질적인 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도 정 그렇다고 한다면 비례대표 3인방이 헌법 소원을 내서 이것이 어떤가에 대한 책임을 묻고 거기에서 판결을 받아야지 그런 것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바른미래당 소속인데 가서 민주평화당에 가가지고 대변인 역할 비슷하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도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차라리 저는 잘 됐다고 봐요. 저렇게 해서 저 비례대표 3인방이 헌법 소원을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그 판결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관례가 좀 쌓여야 된다. 그랬을 때 이게 당대당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이럴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원에게 그러한 선택권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판례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나름대로 그
거기 기준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그런 판례가 없는 상황 속에서 저렇게 행동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길 때는 굉장히 좀 낯뜨거운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6.13 지방선거 이후에 야권이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야당 각각의 야당이 내용을 겪다 보니까 원래 이제 이 선거가 끝나면 야권 정치 지형이 다 바뀔 것이다. 야권에서도 좀 재편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당분간 쉽지 않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야권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대당 통합 얘기가 마구 나오지만 저는 아직 멀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각 당이 지금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비박과 친박의 어떤 갈등, 이게 비대위 구성, 또 전대 얘기, 갈 길이 험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끝난 이후에서 새로운 어떤 지도부가 구성된 이후에나 이제 바른미래당과 통합이라든가 뭐 야당의 어떤 정계 개편 뭐 그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는 것이지 네. 그 전까지는 어떤 구심력으로 누가 무슨 권위로 그것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승민, 안철수 두 명 중심으로 하는 인물 정당이거든요. 이것도요. 근데 이 두 분 자체가 뒤에서 지금 뭐 이선 후퇴나 마찬가지로 지금 빠져 있는 상황에서 누가 주도권을 갖고서 그러면은 내가 자유한국당하고 한번 딜을 해보겠다, 통합하자, 정계 개편하자. 거기에 누군가 따라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자체로서도 상당히 각 당이 뭔가를 다 추스리고 나서, 즉 집행부가 지도부가 구성이 되는 8월 말이라든가 뭐 9월 초라든가 뭐 이것이 한참 지난 이후에나 나올 법한 얘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더 당내 상황을 좀 그렇죠. 정리를 해야 조정을 된다. 하기 전에는 네. 그 정계 개편이라든가 야당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얘기가 나오기 어려운 조건의 상태죠. 알겠습니다. 정치 일정이라는 것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 총선이라는 게 2020년 4월 달에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도생의 길을 갈 것이다. 그렇지만은 내년제 들어서면은 자연스럽게 총선이 가까이 올수록 결국 생존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모색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번 지방선거에 새로운 또 속표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뭐 정치인들이라는 거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결국은 진화하고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때 자연스럽게 뭐 통합이든 새로운 그런 그 모색을 하겠죠. 네. 그런데 아마도 이러한 그 지금 의석수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무려 113석이라는 굉장히 큰 의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도 물론 27+3 이라는 약 30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전체 합치면 143석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정당들이 한 방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기는 어렵겠으나 미래를 향해서 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저는 나름대로 정교한 정치 일정에 맞춰서 생존 전략을 펴야 되고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정치 지도자가 갖고 있는 철학과 그리고 자신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비전을 국민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는 지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이슈는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왔는데 여야의 입장차가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조정이 돼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검경 수사권이라는 것이 이제 조정안이 만들어졌는데 네.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불만족스럽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경찰의 입장에서는 뭐 영장 청구권이라든가 이것이 해소가 안 되는 상황에서 수사를 독자적으로 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논리고 반대로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맡겨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 지금도 이 경찰이 이제 이 영장 청구한 부분에서 상당히 잘못된 부분들이 숫자가 많은데 이것들이 더 커질 수 있다. 뭐 이것이 오히려 인권 유린의 가능성을 더 높이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보는 것은 이게 지금 몇십 년, 5, 60년이 된 이 하나의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 바꿔나가는 개혁 차원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수사를 받거나 뭐 이 피의자가 될 경우에 경찰에 가서 수사를 받고 또 검찰에 가서 받는 어떻게 보면 이거 자체가 피의자는 일단은 뭐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범죄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인권에 유린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수직적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소모적인 어떤 경쟁 관계를 만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조정을 만들게 되는 어떤 명분으로 지금 활용이 돼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개선시킬 수는 없죠. 그리고 한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안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부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입법을 하는 책임은 결국엔 권리도 입법부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검찰이라든가 경찰이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의 입법 과정에서 상당 부분 자신들의 어떤 견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반영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여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당의 입장에서도 야당도 마찬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면 입법 과정에 서로 조정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그게 가능한 것이고 결국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어떤 검찰과 경찰의 수십 년간의 어떤 갈등 관계를 해소시키는 그 목적이 이번에는 달성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검경수사 조정권 문제와 관련돼서 정부 합의문이라는 아주 독특한 형태로 나왔어요. 저는 그럼 전무후무한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부가 합의를 하고 나면은 국회가 일방적으로 따라가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뭐 대통령의 지지도도 높고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가 높기 때문에 이것을 힘을 바탕으로 해서 끌고 간다고 하지만 지금 이제 정부 합의문을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법무부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배석을 했고 했지만 과연 검찰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자기의 목소리를 냈고 그 주장이 관철됐느냐라는 거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검경수사 조정권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게 바로 집권당의 지도부입니다. 그러니까 집권당이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무조건 청와대의 입장을 옹호하고 자신은 없이 그냥 권력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의 통치 수단으로 전락하면 이거는 저는 절대로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새 지도부가 이제 결국 선출되지 않겠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도 그런 의미에서 그 새 지도부가 이것을 청와대와 그리고 정부의 안과 그리고 야당의 안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지도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차기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을 평가할 때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친문이라고 해서 무조건 강성 친문으로 해서 모든 걸 끌고 가겠다 정부랑 같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국회가 오히려 더 굉장한 교착 상태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높기 때문에 여러 면으로 봤을 때 나름대로 통치를 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설득하고 포용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러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국회에서 아주 순항을 할 것이냐 아니면 뭐 더 나가서 그냥 갈등을 일으킬 것이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를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복잡한 정치 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정정당당 오늘 방송을 끝으로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정당당을 애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